안녕하세요. 시스템 프로그래밍 1주차 1교시 시스템 프로그램 기초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념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스템은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 거 여러분들도 알아볼 수 있겠죠? 자, 우선 하드웨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하드웨어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피지컬한 요소라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즉 컴퓨터를 구성하는 기계장치의 집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럼 대표적인 하드웨어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크게 핵심은 CPU에 해당하는 주기억장치, 그리고 기억을 담당하는 주기억장치 구성되는 형태로 나눠볼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입출력장치와 출력장치, 보조기억장치 등으로 이러한 구성 형태는 주병장치로 크게 나누어 정리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쓰고 있는 하드웨어는 우리가 긴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초고속의 네트워크, 이러한 기반의 하드웨어는 사실은 국내 최초 개인용 컴퓨터로 만든 것은 사실 대기업이 아니고 전문 중소기업으로부터 시작됐다 말할 수 있겠어요. 나이에 따라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삼보라든지 이러한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렇게 애플 컴퓨터를 복제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런 거에 자극을 받아 대기업들도 이런 개인용 컴퓨터 이런 분야에 도전을 했고, 과거의 명칭사지만 이렇게 LG라든지 1980년도에 이제 컴퓨터가 8비트, 1982년은 8비트 시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삼성 이런 기업들이 83년부터 개인용 컴퓨터를 제조하기 시작했고 각 학교로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당시의 컴퓨터 산업은 이렇게 외국 기종을 그대로 카피 엔지니어링 하는 단계라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일부 제품, 아직도 일부 제품은 카피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종속적인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런 하드웨어 변천사를 좀 살펴보면은, 자,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산업의 전환점이 된 것은 바로 1984년부터 시작된 국가기관 전산망 이런 구축 사업을 통해서 발전했습니다. 사실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이렇게 정부가 주도하에서 초기 기반을 구축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기관, 국가기관 전산망이라든지 행정전산망, 금융전산망, 국방전산망 등으로 각각의 요소별, 각각의 구성 요소별로 구성되면서 각 전산망별로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는 시스템이 되었다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1980년대에는 기본적인 시스템, 하드웨어 기반, 자, 지금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어떤 시스템 산업이지만 과거에는 하드웨어 기반의 산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특히 80년대에는 특히 하드웨어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88년도에는 하드웨어 디스크 드라이브가 국내 최초로 생산되는 시점이에요. 자, 이렇게 비슷한 시점에 도트 프린터,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런 것들이 국산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90년도로 넘어오면서 자, 레이저 프린터 32비트 기반의 이제 컴퓨터가 보편화되면서 레이저 프린터 이 국산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은 쓰지도 않는 CD, 롬,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95년도부터 국산화돼서 사용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현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00년대부터는 이제 초고속화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시대인데, 자, 인터넷의 대중화를 매개로 이제 하드웨어의 대중화, 하드웨어의 좀 스펙타클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서버 기술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런 시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차세대 인터넷 서버가 개발되고, 자, 이를 통해 전문 기업을 매개로 해서 보다 많은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점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지금도 일부는 쓰고 있지만 일부는 뭐 많이 쓰고 있는 요소들 있죠. 자, 2007년도부터 뭐 네이버, 다음, 뭐 나머지는 뭐 사용하지 않지만 엠파스, 싸이월드, SNS 이런 포털 업체들이 공동으로 동영상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렇게 퍼블릭 소프트웨어 기반,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의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을 추진하고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소프트웨어 중심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발전은 아주 굉장한 빠른 속도로 하드웨어 기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개념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대비되는 형태이죠.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 자, 크게 소프트웨어는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럼 각각의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주로 운영체제를 통해 컴퓨터 내부 작동을 하는 제어 시스템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그냥 한마디로 운영체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를 하세요. 운영체제는 뭐라죠? 이렇게 하드웨어를 제어하죠. 이렇게 주변 장치들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응용 소프트웨어는 자, 컴퓨터의 사용자, 유저가 내린 명령을 실행하도록 지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쓰죠? 뭐 파워포인트, 아래 한글, 뭐 워드 프로세서, 다양한 요소의 소프트웨어는 바로 응용 소프트웨어의 한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폭넓은 개념에 대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런 소프트웨어는 자, 보편적으로 하드 드라이브나 자기 디스켓과 같은 외부의 장기 기억 장치에 저장되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컴퓨터는 저장 장치로부터 그 명령을 읽어 일시적으로 명령 등을 뭔가의 주기억 장치 램으로 옮겨서 뭔가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러한 명령들을 저장하고 실행한 과정을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보통 실행, 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지금까지 발전해 왔는지 한번 히스토리, 연역이나 변천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식적인 그 관심은 이렇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전자계산 조직개발 조직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이 잡히게 된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국가망, 국가기관을 통해서 처음에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과거에는 컴퓨터가 지금은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단순히 계산하는 시스템의 주 목적을 맞췄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EDPS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컴퓨터를 다른 말로 EDPS, 전자계산기 이렇게 많이 표현했습니다. 일렉트로닉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널리 사용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 단순한 계산 같은 거 많이 안 하죠? 다양한 형태의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EDPS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90년도와 2000년도를 들어서면서 아주 괄목할 만한 발전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90년대 들어서면서 시스템 공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시작했어요. 자, 당시의 주요 기술로는 지금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지만 자,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라든지 문화재 복원 소프트웨어,
저가형 가상현실 저작도구, 분산 처리 진단 및 교정 소프트웨어 이러한 것들을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90년대께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 자, 굉장히 오래전부터 개발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스스로 인지하고 스스로 판별하는 레코나이제이션이라는 그런 시스템까지 발전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국가지리정보 시스템 이런 것도 추진돼서 국가망 자체를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안으로 다 인클루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2000년도까지는 이렇게 분산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이 이렇게 국가 산업으로 이렇게 선정돼서 시스템 개발에 주력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모든 계기점이 있는데 빅사이언스 중에서 우리는 뭐 인터넷을 들 수 있습니다. 자, 2000년대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점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이를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됐죠. 자, 예를 들어서 블로그라든지 인터넷 커뮤니티, 온라인 쇼핑, 그 다음에 채팅이라든지 온라인 게임, 동영상 강의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디벨롭먼트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서비스는 국내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아직까지 핵심 기술은 선진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나라 같은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획기적인 것은 한글 문서 작성기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최초의 소프트웨어, 국내에서 만든 최초의 성공한 소프트웨어 뽑는다면은 우리는 한글이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바이러스 퇴치 프로그램, 파일 압축 소프트웨어, 동영상, 플레이 등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을 시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획기적인 이러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의 성공 사례는 아직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분산 시스템입니다. 분산 시스템은 어떠한 형태의 시스템을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통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분산 처리를 행하는 시스템이다. 자, 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퍼뜨린다는 거죠. 즉 반대되는 개념으로 집중 처리. 자, 이렇게 대립된 개념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컨센트레이션 행하는 시스템과 대립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런 분산 시스템은 상호 협조하여 동작하는 복수의 컴퓨터에서 이루어진 시스템으로 자, 이렇게 복수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한 대의 컴퓨터를 구성하는 다중 프로세서와는 구분되는 이러한 시스템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분산 처리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시스템 또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이러한 컴퓨터로 구성된 시스템에 의해 기능의 형태로 나누어진 이러한 시스템이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산 처리 시스템은 용도에 따라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게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지리적 분산 시스템과 그 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 비지리적 분산 시스템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집중 시스템이 어떤 것이고 그러면 분산 시스템에 비해 장점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부하 분산의 기나요. 자, 병렬 처리. 자, 패러럴 처리라고 하는데 이런 분산 병렬 처리에 의한 처리 능률 및 응답 시간 특성을 개선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하의 기능 분산에 의한 처리 능률 스루풋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응답 시간 딜레이, 리스폰스 타이밍 이런 특성을 개선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그 증대를 가했냐 보면은 자, 여러 대의 컴퓨터, 복수의 컴퓨터의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것에 의한 신뢰성이나 가용성,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가용성 등이 증대를 보였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확장성 측면에서 또 살펴보면은
자, 부하의 증대에 의해서 컴퓨터의 증설로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높은 확장성을 가졌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데이터 처리 요구가 발생한 지점, 한 노드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 회선 코스트의 저감과 응답시간 특성의 개선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렇게 크게 5가지의 주요 특징,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트리 구조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에는 2가지로 브랜치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했던 하드웨어 기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렇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다시 하드웨어는 중앙처리장치, CPU, 그 다음에 CPU에서 나눠진 여러 가지 기억장치, 롬, 램,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 보조기억 장치가 대표적인 게 있겠죠. 자,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거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크게 운영체제라고 했죠.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고, 응용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 요소에 대해서, 중요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중앙처리 장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CPU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중앙처리 장치는 이렇게 논리 연산 장치는 ALU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고 이렇게 감감승제 역할을 하는 역할을 ALU 장치에서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유닛 제어 장치, 이렇게 2가지 장치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논리 연산 장치 ALU의 기본적인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이라는 약자인데요. 자, 이 메모리 내에서 비교하고 연산하고 판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결국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러한 사칙 연산 혹은 논리적 연산, 불리언이라는 논리적 연산, 참과 거짓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시스템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중앙처리 장치는 컴퓨터에서 가장 핵심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두뇌와 같은 기능입니다. 자, 컴퓨터를 제어하고 전체 시스템을 제어하고 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로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보실 수 있겠어요. 자, CPU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은 아주 오래전에 286, 386, 486, 586이라는 히스토리를 통해서 지금의 인텔 i7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컴퓨터를 샀으면은 i7이고 작년쯤에 컴퓨터 샀으면은 i5 정도의 프로세서 기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중앙처리 장치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지스터, 연산장치, 데이터 버스, 제어장치. 연산장치는 아까 방금 전에 했던 ALU, 제어장치는 컨트롤 유닛, 데이터 버스는 뭐예요?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연결 통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이렇게 CPU 안에 이러한 것들이 내부에 로지컬하게 회로가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 CPU 내에 있는 또 메모리 하나의 레지스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CPU 내부에 계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치를 넣어두는 부분이다. 굉장히 고속 처리를 하는 메모리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하드웨어는 보통 고속 플립플롭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의해서 구성된다. 원래 이렇게 플립플롭은 굉장히 작다라는 영문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플립플롭 한 비트씩 저장하는 이러한 하드웨어 시스템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런 플립플롭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CPU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한번 레지스터에 넣은 다음 자, 하나씩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러한 논리 연산들을
시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굉장히 빠르게 처리한다 보실 수 있겠죠? 네. 자, 데이터 버스는 우리가 그림에서 봤듯이 CPU 안에 자, ALU, 제어 버스 컨트롤 유닛, 뭐 레지스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외부 장치와 데이터가 전달되거나 내부 데이터끼리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렇게 연결되는 연결을 해주는 이러한 연결 통로를 우리는 데이터 버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중앙체 장치 CPU에서 메모리나 입출력 기기에 데이터를 송출하거나 반대로 메모리나 입출력 기기에서 CPU의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필요한 전송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버스는 CPU와 메모리 또는 입출력 기기 간의 어떤 곳으로도 데이터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쌍방향 버스다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이어서 연산장치 한번 살펴볼게요. 연산장치를 보소 Arithmetic Logic Unit ALU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림을 이렇게들 많이 그립니다. 자, CPU 내에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와서 이렇게 뭐 처리된다는 의미예요. 자, 전자계산기 내부 기억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 이렇게 산술 연산이라든지 비트 이동, 비교, 논리 연산들을 행하는 주요 장치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어서 제어장치 컨트롤 유닛 한번 살펴보면은 자, 제어장치는 모든 장치가 서로 상호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뭔가 컨트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주기억장치에서 명령을 가해지면은 그 명령을 이해하고 또한 그 결과에 따라서 신호를 적당한 곳으로 보내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어장치의 요소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러한 제어장치의 구성 요소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MAR이란 게 있습니다.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라는 용어인데 제어 주소 레지스터입니다. 자, 메모리 장치, 제어 장치가 몇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성 요소에 따라서. 자, 주기억 장치의 명령이나 자료가 기억되어 있는 주소를 보관하는 겁니다. 자, 주기억 메인 메모리에서 명령 혹은 자료가 기억되어 있는 주소, 어드레스를 자, 메모리 어드레스가 저장되어 있는 기억 공간이다. 이게 바로 MA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MBR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입니다. 자,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게 있어요. 명령어 계수기라고 했는데 자, 하나씩 명령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나씩 불러오고 패치라고 하는데 명령을 불러오고 그 명령을 수행하고 이렇게 하나씩 명령을 가져오는 역할 자, 이런 거 패치 기능을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 이런 걸 통해서 주기억 장치의 내용을 임시 보관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MBR 레지스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IR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명령어 레지스터입니다. 자, 이거는 어떠한 레지스터인가? 레지스터는 뭐라고 했죠? 고속 기억 장치예요. 고속 기억 장치 어디에? CPU 내에 있는 고속 기억 장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현재 실행 중인 명령을 기억하는 레지스터다. 즉 현재 실행 중인 거 인스트럭터 현재 실행하는 명령 레지스터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연산 코드와 주소부로 구성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프로그램 카운터 자,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가 기억되어 있는 주기억 장치의 주소를 기억해서 다음에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명령어 계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명령어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글로 잘 안 쓰고요. MAR, MBR, IR 뭐 이러한 영문으로 보통 많이 쓴다. 거의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명령어 해독기 디코더가 있는데 인코더는 변조, 디코더는 복조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해독기가 되는 거예요. 자, 디코더는 명령어 레지스터의 명령 코드를 해독하여 필요한 실행 신호를 발생시키는 게 바로 명령어 해독기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주소 처리기는 자, P연산자, 연산자가 있고 P연산자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 P연산자를 가지고 오는 걸 인출이라고 해요. 패치라고도 하고. 우리 전산에서 쓰는 전문 용어예요. 인출, 패치할 경우 그 주소를 계산기가 수행될 명령어 순서가 바뀔 때 다음 수행할 명령의 주소를 계산하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시퀀서라는 순서기는 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어떻게 동작을 제어하는 이러한 순서기로 구성되어 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구성과 기능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은 자, 이렇게 안에 CPU가 있으면 자, 이게 CPU죠. CPU 내 컨트롤 유닛 CU가 있고 그 다음에 연산장치에 해당되는 ALU라는 게 있죠. 자, 여기서 입력장치, 외부 장치는 뭐가 있겠어요? 하드웨어가 되겠죠. 하드웨어에 뭔가 데이터가 들어오고 출력장치 뭔가 하드웨어가 나감으로써 하나의 입력과 출력이 이루어진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이제 보조 기억 장치를 통해서 데이터가 주고받을 수 있는 요소도 포함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뭔가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 구현이 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언어의 계층, 하이어라키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다른 편으로는 되게 좀 아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쓰는 언어가 단순해요. 0 혹은 1 이렇게 두 개의 비트만 사용하는 언어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시스템이라 말할 수 있죠. 자,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쓰려면 이렇게 0과 1의 조합이 뭔가 이렇게 비트를 연결하는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알기 쉬운 표현 용어로 해서 어떻게 이렇게 번역해서 컴퓨터가 알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시스템에 따라서 컴파일러라든지 인터프리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각각이 한번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자, 보통 우리 로우 레벨 랭귀지라고 하는데 로우 레벨 저급 언어가 뭐 이게 이상하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기계 중심 언어를 로우 레벨 저급 언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드웨어에 의존하는 기계 중심의 언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로우 랭귀지 기계어는 프로그램 언어의 가장 기본이 되고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바이너리 코드 이진수 0과 1로 표현하는 시스템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급 언어, 완전한 저급 언어, 기계어는 아니지만 그거에 조금 개선된 시스템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최근에는 잘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과거에는 많이 사용된 프로그램 랭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거는 기계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기호로 명령어를 만든 기호 언어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어떠한 형태의 기호 명령인지 한번 나중에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계어 프로그램 명령어 혹은 번지, 데이터 등의 이름을 이렇게 인간이 적합한 표기법을 부여하여 만든 프로그램 랭귀지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다시 번역하는 것을 어셈블러 혹은 어셈블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급 언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고급 언어는 하이 레벨 랭귀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형태의 언어다, 랭귀지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응용 소프트웨어는 다 고급 언어라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응용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문제 중심의 언어다. 즉 뭐예요? 객체 지향 시스템입니다. 자, 절차
지향 언어, 객체 지향 언어, 비절차 언어, 함수 언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뭐예요? 객체 지향적 언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다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논리 언어, 비주 언어 등이 있고요. 고급 언어의 특징은 우리가 이해하기 가까운 형태의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A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과 B에 저장된 변수의 값을 더해서 C 변수에 저장해라. 이런 용어고. 어셈블리어는 뭐예요? 기계의 형태를 어떤 기호 형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무브하고 옮기고 에디션 더하고 어떻게? 요거하고 더해서 어떻게 그 값은 AX에 저장해라. 이거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하고 저장해라. 그리고 무브해라. 어떻게? AX 값을 C에 옮겨라.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시스템 어셈블리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고급 언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급 프로그램 언어 또는 하이레벨 랭귀지 언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프로그램 언어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로레벨 랭귀지보다 편한 게 뭐예요? 이렇게 리디어빌리티, 가독성이 높다는 거죠.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다루기가 편하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 기계어로 우리가 짠 코딩을 기계어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중간에 번역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기계어는 바로 이해하는데 고급 언어는 중간에 뭐 하나가 거치게 되죠. 자, 그런 것을 컴파일러라고 해요. 컴파일러 혹은 인터프리터. 이전에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어셈블러 이런 것들의 용어를 쓰고 있어요. 자, 대표적인 우리의 고급 언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급 언어에는 C 언어, 뭐 C 뿔뿔 확장된 언어가 있는데 C 언어 통일해서 자바, 뭐 코틀린, 뭐 그런 것들 파이썬들이 있겠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초기에 썼던 베이직 이런 언어들이 대부분의 고급 언어, 뭐 코볼 이런 것들이 고급 언어의 대표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과거에 많이 쓰던 뭐 파스칼이라든지 포출란, 뭐 코볼 이런 것들, 코볼은 엄청나게 많이 썼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없어진 이유가 바로 비객체 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로만 살아남은 게 서바이벌한 게 C 언어하고 자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전에 획기적으로 했던 이런 코볼 사무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모든 기업이 다 사용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없어진 이유는 비객체 지향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고급 언어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이게 컴파일러와 함께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됐고, 이렇게 대표적인 언어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C++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한편 이렇게 컴파일러가는 호환성이 없어요. 그 시스템에 맞는 컴파일러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계층 구조는 뭐예요? 쉽게 해서 운영체제라고 했죠. 자, 이렇게 컴퓨터가 있다고 가정하면 컴퓨터와 뭐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거 중간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다 이거예요. 즉 하나의 컴퓨터가 있으면 여기서 시행되기에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자,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시스템 소프트웨어니 운영체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대표적인 운영체제, 뭐 컴파일러, 어셈블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알기가 어려우니까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뭔가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 대표적으로 운영체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 그 펌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펌웨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펌웨어는 부분적인 요소의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컴퓨팅 분야의 공역 분야에서 특정 하드웨어 장치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다. 자, 특정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죠? 특정 하드웨어.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라고 하면 에어컨 자체가 특정한 하드웨어죠. 그리고 밥솥이라면 밥솥 자체가 특정한 하드웨어.
정해진 하나의 역할만 수행하는 거. 자, 이런 게 특정 하드웨어. 거기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밥을 만들고 에어컨에 뭐 바람의 색이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이런 거 잡는 이러한 것들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펌웨어라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소프트웨어를 읽어 실행하거나 수정되는 것도 가능한 장치를 뜻합니다. 자, 이렇게 펌웨어는 롬이나 피롬 프로그램블 롬, 리드 온리 메모리에 저장되어 하드웨어보다는 뭐 쉽지만 소프트웨어보다는 좀 어려운 그러한 수준의 소프트웨어 기반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펌웨어 좀 더 보충 설명하면 여러분들 가끔씩 조그만 시스템 사면 가끔씩 업데이트 하죠. 업데이트 하는 거. 뭐 윈도우에서는 패킷이라고 하는데 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같은 뭐 예를 들어서 게임 조그만 시스템을 샀다 그러면은 업데이트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펌웨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펌웨어의 역사는 뭐 프로그램 자체는 이렇게 오래됐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90년대 중순까지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일은 자, 일반적으로 소켓 형태의 롬 직접 해로였던 펌웨어를 포함한 기억 장치를 교체하는 일이 수반되다 좀 어려웠어요. 롬 자체를 이렇게 수정했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지금은 프레시 메모리는 시스템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직접 제거하지 않고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이런 펌웨어 시장이 굉장히 발전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럼 펌웨어가 어떤 특징이 있나? 자, 여러분 통신에서 4G에서 5G로 갈 때 어떻게 해요? 중계기를 다 교체할 수 없죠? 소프트웨어만 교체하는 거예요. 펌웨어의 아주 대표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펌웨어 장치 드라이브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 이러한 장치들 가운데 일부분은 장치 안에 있는 롬 안에서 소프트웨어 펌웨어를 저장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 해를 거쳐 제조업체들은 호스트 시스템에서 펌웨어를 불려내는 것이 값이 싸지면서 유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결과 현재 많은 하드웨어는 호스트 컴퓨터가 필요한 펌웨어가 채워질 때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펌웨어 로드는 장치 드라이브에서 구현되는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통 판매 업체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이게 정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때로는 항상 그렇지만 비품은 오류가 발생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체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펌웨어 해킹, 커스텀 펌웨어가 있는데요. 자,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고자 숨겨진 기능을 언락하고자 하는 서드 파티, 제3업자거든. 제3의 사용자, 서드 파티들에 의해 생성된 비공식적 버전의 수정된 펌웨어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수정 작업을 펌웨어 해킹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펌웨어를 수정하는 거 인위적으로 이런 것을 펌웨어 해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해킹된 커스텀 펌웨어는 설치하거나 실행하기 위해 많은 장치들에 의해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 통해서 몇몇 커스텀 펌웨어는 익스플로러 이런 기반을 많이 이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번역 소프트웨어의 범위는 좀 넓은데 번역 소프트웨어를 한번 살펴보면 자, 머신 번역, 기계 번역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자, 인간이 사용하는 자연 언어를 컴퓨터를 사용하여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일을 말하고 이런 것들을 자동 번역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게 번역하는 장점이 있죠. 자, 그러나 기계 번역은 현재로서는 자연스러운 번역을 보장할 수 없고요. 문장이 부자연스러운
이러한 어투로 나오는 경우가 잦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런데 기술의 진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뭐 통계, 인공지능, 컴퓨터 처리 능력의 발전으로 점점 성장하는 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기계 번역의 개념 자체는 컴퓨터의 존재 이전부터 얘기됐고 사용되고 있었다 보실 수 있겠어요. 때문에 기계 번역은 번역 소프트웨어와 동의어는 아니지만 현재 기계 번역은 대부분 번역 소프트웨어로 구현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 문장을 입력하면 그것을 번역하는 한국어 문장을 출력하는 영어 번역 소프트웨어 등이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번역 메모리 동향을 살펴보면은 자, 최근 실무 번역 이런 것들에서 번역 메모리라는 번역 지원 도구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번역 지원 도구에 번역 메모리와 번역 소프트웨어가 하나에 포함되는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업무용 번역 소프트웨어는 번역 메모리 기능을 포함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업무용 번역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되는 이렇게 번역 메모리 기능은 이렇게 별도의 번역, 트랜슬레이션 메모리와 비교했을 때 관리 및 이렇게 유연성에 있어서는 좀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따라서 번역 메모리와 번역 소프트웨어를 연계시키는 작업 환경이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포괄적인 어떠한 트렌드 그리고 히스토리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